공정한 거래에 반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 케이스를 돌아와서 자, 이 건설업자인 다니엘이 자, 이러한 응찰서를죠. 수정된 응찰서를 스미스한테 전달했고, 스미스는 또 뭐라고 이제 카운터 오퍼를 했냐면, 자, 이러한 수정된 응찰서를 내가 수락하노마. 단지 조건 뭘까요? 22만 7천 달러에서 7천 불을 할인한 데 금액인 22만 달러로 한다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죠? 공사를 나한테 주겠다. 부터 딱 카운터오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받는다. 그죠? 나는 승낙한다. 자, 일 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서 뭘까요? 자, 승낙이 발생했다. 뭐, 비록 스미스의 어떤 반대, 논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승낙이, 이미, 그죠? 이 사람은 반대라고 이제 주장하지만 승낙이 발생된 거죠. 법적으로. 또한 스미스의 진술 내용 봐선 자, let's get this, 그죠? thing loading이니까 자, 해봅시다. 그죠? 잘 해봅시다. 라는 것은 뭘까요? 이미 협약을 통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런 당사자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죠?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스미스가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따라서 뭘까요? 이 네 가지의 구속 요건이죠. 구속 요건은 뭘까요? 이러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네 가지 구속 요건이 이 사건에는 존재한다. 이미 존재한다. 다니엘이 기본적으로 스미스의 카운터 오퍼에 대해서 승낙을 했고, 또 당사자들이 결국은 그 의도를 우리가 구속력이 있도록 한 증거죠.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진술 내용, 그리고 카운터 오퍼,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가 계약 내용의 네 가지의 구속 요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어떻게 빠져나가려다가 어떻게 그저 머리 쓰려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돈만 물어주는 그런 꼴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22만 달러로 주면 될 걸 22만 달러 건설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 22만 달러를 건설을 여기서 보게 되면 그죠? 20만 5천 달러로 이제 쳤네요. 그러니까 22만 달러가 15,000불 절약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10,000불이 뭘까요? 15,000불 절약하려다가 어떻게 더 손해를 봤나요? 손해는 이제 57,500불을 주게 생겼죠. 그러니까 15,000불 빼니까 42,500불을 쓸데없이 이제 줘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태로 이제 갔죠. 이제 57,500달러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겠죠. 그죠? 손해배상에서. 자, 스미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57,500달러는 원심 법원의 판결 내용 자체는 잘못됐다. 소위 이제 원고죠. 원고인 건설업자의 그 이행 비용이죠. 건설 비용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건 뭘까요? 좀 잘못된 거다.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은 자, 어떤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손해배상을 포함하느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를 신뢰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플락시마리 코즈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예상에 한 거니까 데트리먼트는 상대를 신뢰해서 한 거니까 믿고 상대를 신뢰하여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되고 기대되는 예측 비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측 비용이다까지 포함한 금액을 얘기한다. 뭐 그거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
과정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죠? 당연하게 발생될 수 있는 상대를 신뢰하여 행동함으로써 발생되고 기대되는 예측 내용까지 다 포함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렉스메닉 코즈라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제 근접하게죠. 너무 멀게 되면 인정이 안 되죠. 근접하게. 그러니까 내 건축 비용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 지출한 금액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 플렉스메닉 코즈가 될 수 없죠. 그 데트먼트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공사를 따가지고 내가 그걸 신뢰해서 그냥 바로 공사비를 지출한 거 아니야? 아까 어떻게 됐어요? 뭐 이제 건축자재도 사고 또 필요한 하도급을 한 거 아닙니까? 하청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관공이라든지 전기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플랭클린 시빌 코드 이제 100조에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손해배상은 배상받지 못한다는 거죠.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배상될 수 없다. 불확실한 건 안 되죠. 하지만 100조는 기본적으로 넓게 자유스럽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해 갔다. 판사들이 해석하겠죠. 피고로 하여금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따지겠죠. 내가 이래저래 이제 잘못을 안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뭘까요?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판시했는데, 자, 손해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특히 이제 성격이라든지 성 존재라든지 그 원인과 같은 어떤 손해의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 그런 같은 확실성, 그죠? 금액에 대한 확실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확실성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그러한 같은 금액이 정확하다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 뜻은 뭐냐면 대충 해서 이게 합리적이라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거죠. 금액이야 우리가 1달러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큰 금액으로 그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뭘까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당사자들이 그런 특별한 비용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액이 특정하지 않았죠.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금액을 법원에서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자신의 그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손해 액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스티메이트니까 견적될 수 있는 거니까 손해 액수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 액수 자체가 합리적이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손해가 그러한 합리적인 확실성으로 계산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법원에서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손해에 대한 아주 중대한 이제 판결형이죠. 여러분들 위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액수를 기본적으로 액수가 정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 내용을 따져서 말이죠. 10불이다, 20불이다, 그것까지 따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뭘까요? 이제 우리 본 사건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본 사건에 들어와서 이제 건축업자죠. 건축업자가 이제 주인이 위반하기 전에 자신이 발생시킨 그죠? 이 경비를 사실 이제
반환받으려고 한 거죠. 여기 가보니까 이제 말대로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스미스가 그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었던, 그죠? 위반하지 않았으면 할 수 있었던 그런 비니피트 바겐이죠. 그리고 그 소위 로스 프라핏이죠. 베니피트 바겐이라는 건, 바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협상해가지고 얻은 어떤 이득이죠. 그게 하나의 프라핏이죠. 그 프라핏은 아까 얘기한 대로 22만 달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에 이제 10%든 20%든 이제 이익금이 포함된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죠. 보게 되면 그 경비를 이제 법원에서 이제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한 거겠죠. 그리고 또 다니엘 입장에서 뭘까요? 당연하게 그 창고를 짓도록 돼 있었던 거죠. 짓도록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데넬이 결국은 이제 경비를 보니까 7,500달러의 이제 경비를 이제 영수증을 제출했고, 또 과거에 이제 그 실적도 나오겠죠. 본인의 소위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이익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어떤 예측, 그죠? 이익이죠. 이 비용을 보게 되면 이 정도 공사에는 5,000달러 정도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재무지표, 그죠? 지표들을 이제 제출했겠죠. 이 두 가지 자체는 뭘까요? 원심법원에서는 여기 또 증거로 제출한 거죠. 원심법원에서 이미 제출한 거네요. 자, 여기서 보면 뭘까요? 이러한 비용 분석, 그죠? 내용의 모든 것들이 뭐 소위 그 하청, 그죠? 하청 응찰자로부터 우리가 지지되는 건 아니라, 그죠? 지지된지 아니기 때문에 마다 그죠? 하청업자들 자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금액이 일치된 건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스미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결국 뭘까요? 이게 로스 프라핏 자체가 이 손해배상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썸 컨트랙터니까 하청업자들도 전혀 모든 사람들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뭘까요? 여기서 이제 스미스 주장은 그런 거죠. 어떻게 그 일치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이 사람이 금액이 7,500달러가 웬 말이냐? 그죠? 5만 달러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큰 공사를 할 때, 이런 공사를 할 때 5,000달러 나온다 그러죠. 기본적으로 뭐 22만 5천 달러에 뭐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7,500달러는 이제 하청업자를 이제 어떻게 쓰면서 또 어떻게 보면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하청업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채용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가 뭐라고 증언했냐면, 자, 자신은 13년간의 어떤 건축업자로서, 그죠? 계약자로서 건축기업과 또 건설 비용 이 차액이 보통 5만 달러다라고 이제 주장하겠죠. 뭐 이건 이제 지표들이 쭉 나와 있겠죠. 5만 달러다. 그러니까 뭘까요? 배심원들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배심원들이 자 이러한 여기서 보면 이제 하청업자들이 지지하나 언서포트니까 하청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합의하지 않았던 하청업자들이 자기가 거기에 그렇다라고 이제 인정하지 않은 지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가치죠. 밸류에이션 가치 자체가 소위 공정성이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우선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의 증언이라든지 또 그 문서 제출된 문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언컨트라딕트니까 뭐가요? 서로 이제 서로 다른 면이 없지 않다. 다른 면이 없다. 일치되다. 모든 게 잘 정리됐다. 그죠? 증언과 문서는 다 일치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일치돼 있다. 따라서 최고의 증거다. 제출된 최고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57,00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선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원심법은 그대로 건축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스미스라는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꼼수를 펴가지고 20만 500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이런 법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법은 이런 계약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로스 프로핏이 중요하죠. 로스 프로핏을 우리가 그죠? 꼭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람이 스미스를 신뢰해가지고 지출했던 비용들이 또 나오겠죠. 이런 7,500달러 이런 비용들, 또 이런 5,000달러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스미스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건축업과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까요? 로스 프로핏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 같은 경우는 세일즈 오브 굿이죠. 세일즈 같은 경우는 로스 프로핏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컨시퀀셜 데미지가 있어야 되고, 인시덴탈 데미지, 세 가지가 꼭 들어가죠. 나중에 이제 세일 오브 굿에서 배우는데, 뭐 이런 경우는 뭐가요? 여기 7,500달러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금액이 이제 컨시퀀셜 데미지, 인시덴탈 데미지가 이제 포함됐다, 그런 뜻이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공부한 사람은 이미 다시 리마인드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판례는 이것으로 이제 요번 학기는 종료를 하겠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튜브에 지금까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한 20분짜리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한 지금 120-30차례, 뭐 앞으로 이제 한 200차례까지도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미국 판례를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뭐 그 교재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기가 끝나더라도,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게 되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고, 그죠? 판례에 대한 배우법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보는데 뭐 해봐야 MBE죠. MBE 이런 짤막한 문장을 우리가 금방 파악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도 이제 금방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판례를 하게 되면 MPT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ME죠. ME 같은 에세이 같은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예정대로 그 기말고사 내용을 저한테 해당 시간까지 정리해서 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이제 지금 상당히 진정된 상태지만, 하여튼 학교에서 연락 받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뭐 식사나, 그죠? 식사 자리에 한번 해서 얼굴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